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 노을이 마지막 빛을 다하고 아파트 창밖으로 하나둘 인공의 별들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강지우는 아내 윤수연의 가방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 부산으로 급히 출장을 떠난 아내가 막 현관을 나설 때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니 돌아오면 자신이 정리해주겠다던 약속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그랬다. 그들의 아파트는 완벽한 질서와 온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현관에 나란히 놓인 커플 슬리퍼 거실, 벽을 채운 결혼 사진과 여행지에서 찍은 행복한 순간들 소파 위에 가지런히 개켜진 담요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지우는 이 평온함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취로 여겼다. 국가정보원 경제분석팀의 전설적인 요원 하데스로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얻어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수연의 가방은 고급스러운 가죽향과 그녀가 늘 사용하는 은은한 프리지어 향을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익숙한 그 향기에 잠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었다. 출장에서 사용했을 법한 화장품 파우치, 다 읽은 소설책, 몇 개의 서류철, 그리고 노트북. 그는 내용물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손을 대어 바닥에 남은 자잘한 소지품들을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걸렸다. 아주 작은 비닐 포장. 순간 지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마치 꿀처럼 끈적하고 느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은박의 포장지 위에는 알아보기 쉬운 상표가 인쇄되어 있었다. 콘돔이었다. 그와 수연은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이성적인 사고 회로가 완전히 정지하고 원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슬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환영이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은 단 몇 초 만에 가라앉았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닫히듯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혀 잔잔해졌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고 가빠졌던 호흡은 이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였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상황 분석에만 집중하도록 수없이 반복했던 과거의 훈련. 전직 요원 강지훈의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그는 손바닥 위에 작은 물체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것은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분석해야 할 정보였다. 그는 포장지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것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다. 최근에 구매했거나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물건을 원래 있던 가방에 가장 깊숙한 곳,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집어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소파로 걸어가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서랍을 여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아내 윤수연의 모든 것을 되짚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의 파편은 한 달 전 저녁 식사 자리였다. 수연은 새로 맡은 기획기사 때문에 바쁘다며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평소라면 자신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을 그녀였지만 그날은 유독 말을 아꼈다. 그냥 좀 복잡한 기업 비리 같은 거야.
그녀는 그렇게만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다. 지훈이 더 물어보려 하자 그녀는 피곤한 기색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여보.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기사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 그는 그저 아내의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경계심 혹은 불안감. 두 번째 조각은 2주 전 늦은 밤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통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약속을 지켜야죠. 더는 못 기다려요. 그 파일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만나는 장소는 다시 연락 주세요.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지훈은 문틈으로 그녀의 긴장된 뒷모습을 보았다. 당시에는 정보원과 통화하는 열정적인 기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의 무게가 이제 와서 새롭게 다가왔다. 그것이 취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산 출장. 떠나기 전날 밤 수연은 유난히 그에게 다정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지. 우린 서로에게 전부잖아.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달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경고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줄타기가 자신들의 관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단순한 외도라는 가설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착각이고 아내는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다른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수연의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불륜관계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죄책감이나 설렘보다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쫓고 있는 기업 비리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가 만나고 있는 정보원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콘돔이 필요했던 걸까? 정보원과의 만남을 위장하기 위한 장치, 아니면 그 만남 자체가 정보 교환 이상의 위험한 거래였던 걸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수 없었다. 남편으로서의 강지훈은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요원 하데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목표 진실을 파악한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얇게 쌓인 책장 한쪽 구석 평범한 경영학 서적들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이얼을 돌렸다. 자신과 수연의 결혼기념일, 그리고 그가 국정원을 떠난 날짜의 조합.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그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대포폰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개조된 특수 노트북. 그는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5년 만에 만져보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화면에 푸른빛의 부팅 로고가 떠오르자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입력창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망설임 없이 암호를 입력했다. Hades Online. 이제부터 이것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질투 어린 추적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분석 요원이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고독하고 위험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란 완벽한 성이 외부의 적인지 혹은 내부의 배신자인지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다. 조용한 서재 안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명료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윤수연, 당신의 진실은 대체 뭐야? 강지훈의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의 근육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노트북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과 그의 타자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도시가 잠든 시간, 그는 이제 막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내의 디지털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윤수연은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지우는 먼저 그들의 가정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관리자로 접속했다. 공유기 로그 기록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보의 보고였다. 그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실행해 수연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외부와 통신한 모든 기록을 추출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 패킷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지나갔다. 일반인에게는 무의미한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이메일 서비스 뉴스 사이트 외에도 몇 개의 특정 해외 서버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었다. 평범한 웹서핑으로는 보이지 않는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이었다. VPN, 그것도 2중 3중으로 우회했군.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내가 사용하는 가상사설망은 단순한 IP 우회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군사 등급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였다. 불륜 상대와 비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작전 수준의 보안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다음 단계는 그녀의 개인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아내의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과거 국정원에서 사용했던 사회공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떠올렸다. 그는 지난 8년간 아내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 그녀가 좋아했던 책의 구절, 첫 데이트 장소 기억에 남는 여행지의 이름들을 조합해 수백만 개의 잠재적 비밀번호 리스트를 생성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그가 직접 개발했던 자동화된 브루트포스 공격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프로그램이 Access Granted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뚫린 것은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이 파리 여행 중 센 강변에서 함께 들었던 무명 가수의 노래 제목과 그녀의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다. 지우는 씁쓸함을 삼켰다. 가장 은밀한 공간의 열쇠가 그들의 행복했던 추억이라니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클라우드 내부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여행사진 업무 관련 자료들, 개인적인 메모 몇 개가 전부였다. 외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꾸며놓은 무대 세트 같았다. 지우는 수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적어도 2개의 디지털 페르소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나는 모두에게 보여주는 표면적인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저히 숨겨진 이면의 삶. 그가 진짜 정보를 찾을 곳은 표면이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 미러링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부산에 있는 아내의 휴대폰과 자신의 노트북을 동기화시키는 작업이었다. 몇 분간의 연결 시도 끝에 그의 노트북 화면에 수연의 휴대폰 바탕화면이
그대로 복제되어 나타났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레시피라는 이름의 평범한 앱 아이콘 뒤에 숨겨진 비밀 파티션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다. 암호화된 메시징 앱 보안 처리된 음성 녹음 파일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상 번호. 지우는 메시징 앱을 열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이미 삭제되었거나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삭제되지 않는 정보도 있었다. 메타데이터. 그는 프로메테스라는 아이디와 수현이 가장 자주 통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통신은 거의 매일 불규칙적인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GPS 로그 기록을 교차 분석한 결과 그들의 만남 장소가 드러났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구로의 허름한 모텔, 영등포의 쪽방촌 근처 인쇄소 인천항의 낡은 창고 앞. 연인들의 밀회 장소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들이었다. 지훈의 시선은 금융기록으로 넘어갔다. 그는 국정원 시절 구축해 놓았던 백도어를 통해 수연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역시나 거액의 돈이 오가거나 의심스러운 선물 구매 내역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한 달에 서너 번씩 각기 다른 지역의 ATM에서 5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전형적인 정보원 관리 수법이었다. 점조직처럼 얽힌 정보원들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석 달 전 올인원 탐정사무소라는 곳에 1,0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다. 탐정 기자인 아내가 왜 사설 탐정을 고용했을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누군가를 뒷조사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지우는 즉시 그 탐정사무소의 웹사이트를 찾아냈다. 웹사이트는 조잡했지만 대표의 이름과 경력은 화려했다. 전직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수현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 혹은 권력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명의 정보원에게 현금을 줘가며 위험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다. 프로메테스는 그 정보망의 핵심이거나 혹은 그녀와 함께 이 전쟁을 이끄는 동료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콘돔은 어쩌면 허름한 모텔에서 정보원을 만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가장 끔찍했던 배신의 증거가 사실은 그녀의 처절한 싸움을 증명하는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공포가 피어올랐다. 아내의 외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상상 이상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왜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조차 비밀로 해야만 했을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평온한 삶을 되찾은 전직 요원 남편을 다시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추적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프로메테스와 수연의 다음 접선 장소를 예측해야 했다. 지난 몇 번의 만남 장소와 시간을 분석하자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그들은 보안 카메라가 적고 유동 인구가 많아 섞여들기 쉬운 장소를 선호했다. 다음 예상 날짜는 이틀 뒤, 장소는 아마도 청량리역 근처의 낡은 상가일 것이다. 지우는 서재를 나왔다. 창밖은 이미 완연한 아침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수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미소를 되찾기 위해 다시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일은 잘 돼가 보고 싶네. 사랑해.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그럭저럭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해 여보. 지우는 아내의 메시지에 담긴 작은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이제 남편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다음 목표는 단 하나였다. 프로메테스. 내 놈의 정체를 밝혀주지. 이틀 후 윤수연이 부산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이 나타나자 강지우는 준비라도 한 듯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그는 달려나가 아내의 가방을 받아들고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고생 많았어. 힘들어 보이네. 그의 품에 안긴 수연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속삭였다. 응, 조금. 당신 보니까 살 것 같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익숙한 프리지어 향수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모텔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가 예측했던 대로 위험하고 지저분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출장 결과에 대해 묻는 지훈의 질문에 그냥 평소랑 같았어. 취재원 만나고 자료 조사하고 라며 얼버무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의 얼굴을, 손짓을, 말투의 미세한 변화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음날 오후 마침내 지훈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소파에서 잡지를 읽던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어제 만났던 취재원이 추가로 줄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지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청량리역 근처에서 잠깐 보기로 했어. 금방 다녀올게. 빙고. 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수연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요원 시절 사용했던 작전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회색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 캡 모자. 그는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대포폰과 지갑만 챙겨 집을 나섰다. 5분 전 다정한 남편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부터 그는 오직 목표물을 추적하는 그림자 하데스일 뿐이었다. 청량리역 주변은 온갖 인간 군상으로 북적였다. 기차를 기다리는 여행객 약재시장을 찾은 상인들, 주변 유흥가로 향하는 사람들. 지우는 인파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수연과 10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는 절대 그녀를 직접 보지 않았다. 대신 상점 쇼윈드에 비친 모습, 지나가는 버스 창문에 반사된 형체를 이용해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것이 미행의 기본이었다. 목표물에게 자신의 시선을 한 번도 노출시키지 않는 것. 수연은 약속 장소인 낡은 상가 건물에 2층 다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건너편 건물 1층에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다방의 창문이 그의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왔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다방으로 들어와 수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치고 불안한 표정의 남자였다. 지훈이 디지털 기록에서 봤던 프로메테스의 인상착의와 일치했다. 남자는 주변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경계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수연이 그것을 받아 핸드백에 넣는 순간 지훈은 귀에 꽂은 이어폰의 감도를 최대로 높였다. 이게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위험해서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연구원님, 그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누군가 집 주변을 조심하세요. 약속했던 나머지 금액은 그들의 대화는 주변 소음에 섞여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프로메테스의 정체는 연구원이었고 그는 조직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조직이 누구든 그들은 이미 수연과 그의 정보원을 감시망 안에 넣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스쳤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수연과 연구원을 떠나 그 주변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다방이 있는 상가 건물 맞은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법 주차 구역에 서 있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평범해 보였지만 지훈은 그 차가 30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역광장 신문 가판대 옆 검은 캡 모자를 쓴 남자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계속해서 다방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는 전문 훈련을 받은 감시조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히 윤수연과 최 연구원이었다. 지훈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지금 개입해서 수연을 빼내야 하는가? 아니면 적의 정체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면 수연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할 때였다. 다방에서 나온 수연과 최 연구원은 서둘러 헤어졌다.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연구원은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예상대로 검은 세단은 수연을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골목으로 사라진 최 연구원의 뒤를 조용히 쫓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정보의 출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수연의 뒤를 따랐다. 그는 아내의 어깨가 불안감으로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평온을 가장하려 애쓰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적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고 그는 아내의 유일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 지훈은 일부러 수연보다 30분 늦게 퇴근했다. 그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미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어록은 파손되지 않았지만 전문적인 도구로 열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즉시 허리를 낮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대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강도의 소행과는 확연히 달랐다. 거실의 고가 오디오나 장식장 안의 귀금속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수연의 서재였다.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수연이 평소에 사용하던 구형 노트북과 메모가 가득한 취재 수첩 몇 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적들은 수연이 모은 증거를 찾고 있었다. 다행히도 진짜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외장 하드는 지훈이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둔 후였다. 이것은 강도 사건을 위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네 삶을 파괴할 수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 잠시 후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엉망이 된 집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수현은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우리 집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 감식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전문적인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며 귀중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수연은 지훈의 팔을 베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도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지훈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고통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결의였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책장 뒤 비밀 금고에서 아내가 찾던 바로 그 암호화 외장 하드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하데스 노트북에 연결했다. 적들은 첫 번째 경고장을 날렸다. 이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방역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소극적인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의 판을 새로 짜야만 했다.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내 집에 발을 들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곧 알게 해주지. 강지훈의 밤은 다시 한번 짧아졌다. 아내가 옆에서 고통스러운 잠에 빠져있는 동안 그는 서재의 어둠 속에서 적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감상이나 분노에 빠져있을 시간은 없었다. 적은 이미 첫 번째 수를 두었고 이제는 그가 방역할 차례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청량리역에서 최 연구원을 쫓았던 검은색 세단 그들이 남긴 유일한 물리적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데스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가 접속하려는 곳은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의 중앙 서버였다. 국정원 시절 그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몇 개의 뒷문을 만들어 놓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 시스템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는 존재조차 잊혔을 그만의 비밀 통로였다. 몇 분간의 치열한 타이핑 끝에 그의 노트북 화면에 서울 시내 수만 대의 CCTV 화면이 바둑판처럼 펼쳐졌다. 그는 청량리역 주변의 모든 카메라를 특정 시간대로 고정시키고 자신이 기억하는 차량의 모델과 특징을 필터링하는 이미지 분석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검은색 세단 특정 연식 짙은 선팅 번호판 일부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 속에서 바늘을 찾는 작업이었지만 그의 스크립트는 효율적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시스템이 한 대의 차량을 특정해냈다. 그는 차량 번호 전체를 확보하고 그 차량의 과거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검은색 세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서울의 도로를 질주했다. 강변북로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를 지나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빌딩의 이름은 EGS 타워였다. 지훈은 즉시 EGIS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 이지스 시큐리티는 VIP 경호 및
기업 보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평범한 보안업체처럼 보였다. 웹사이트는 세련되었고 고객사 명단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 이름들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회사의 이면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의 경로를 이용했다. 기업 정보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다. 그리고 이지스 시큐리티의 가장 큰 비밀을 발견했다. 이 회사의 지분 70%를 소유한 모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는 단 한 곳, 바로 대한바이오그룹이었다.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바이오그룹, 국내 제약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는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인물 최민석 회장이었다. 지우는 모니터에 최민석의 사진을 띄웠다. 인자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라는 완벽한 이미지.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과 잔인함이 보였다. 이지스 시큐리티의 임원 명단을 확인하자 그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대표이사는 전직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출신이었고 주요 팀장들은 대부분 특수부대나 경찰 특공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합법의 경계선에서 기업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들이었다. 대한바이오가 자신들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실상의 사병 집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대체 대한바이오가 그리고 최민석 회장이 숨기려는 비밀이 무엇이기에 그의 아내 윤수연이 목숨을 걸고 파헤치려 하는 것일까? 답은 그가 확보한 암호화 외장 하드 안에 있었다. 지우는 아내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열었다. 이전에는 아내의 행적을 좇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적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는 RMX 이스필 임상시험 데이터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엠브록산. 그것은 대한바이오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곧 출시를 앞둔 혁신적인 항암제 프로젝트명이었다. 폴더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백 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중 특정 그룹의 환자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된 기록이 있었다. 심부전 폐섬유증, 그리고 원인 불명의 급성 사망. 하지만 공식적으로 식약처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성공적인 결과만을 부각시켜 판매 허가를 받아낸 것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파일은 최 연구원, 즉 프로메테스가 남긴 음성 메모였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작용 보고를 올렸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약이 출시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신약 개발이 아니라 계획된 대량 살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수연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거대 제약사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과 잠재적 대량 살인의 진실을 쫓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지스 시큐리티를 동원해 수연을 압박하고 정보의 출처인 최 연구원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이 집에 침입한 이유는 바로 이 엠브록산의 진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거대한 적의 실체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다. 이것은 그가 국정원에서 다루던 경제사범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돈과 권력, 그리고 폭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무자비한 포식자. 아내는 홀로 이 괴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수연이 새로 산 노트북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추적 및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녀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서버에 백업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백 안감에 아주 작은 GPS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남편의 감시가 아닌 요원의 보호 조치였다. 그는 스크린 위에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앙에는 최민석의 이름을 적었다. 그로부터 선을 뻗어 대한바이오, 이지스 시큐리티, 엠브록산,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연결했다.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최민석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했다.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해봤자 최민석의 인맥과 자금력 앞의 사건은 쉽게 덮일 것이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최현우 연구원, 프로메테스. 그는 이 모든 진실의 시작점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쥔 인물이었다. 동시에 적에게 가장 먼저 제거될 위험에 처한 가장 약한 존재이기도 했다. 이지스 시큐리티가 이미 그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지훈이 먼저 그에게 접촉해야만 했다. 지훈은 모든 정보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수동적인 분석과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가 직접 이 위험한 게임의 플레이어로 나설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홀로 사지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그려진 거대한 네트워크를 바라보며 지훈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최민석, 내 놈의 철옹성에도 균열은 존재하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균열을 파고들 망치다. 강지훈은 아내가 잠든 침실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대한바이오그룹과 최민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쫓고 있던 진실의 무게, 그리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의 거대한 실체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작은 은박 포장지, 콘돔. 이성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아내는 위험한 취재를 위해 정보원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신분을 위장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8년간의 신뢰에 새겨진 첫 번째 균열은 너무나 깊었다. 머리가 아닌 심장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의심했던 그 순간의 죄책감과 혹시나 아직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미세한 불안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암호화된 외장 하드의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임상시험 데이터 내부 고발자의 음성 파일 로비 장부. 모든 것이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의 나열이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아내 윤수연의 흔적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퍼스널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들어왔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이 폴더에는 2중 3중의 암호가 걸려 있었다. 전문적인 해킹 툴로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아내가 직접 설계한 보안 장치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곳은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아내의 가장 깊은 내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모든 진실을.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암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쉽게 풀렸다. 두 번째 암호는 수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였다. 이건 역시 통과했다. 마지막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약속은 이라는 질문이 함께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떠나기로 했던 북유럽 여행, 매년 결혼기념일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 찍기,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다른 단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것은 지훈이 국정원을 그만두던 날 수연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다시는 위험한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고 평범한 남편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맹세. 엔터키를 누르자 자물쇠가 풀리는 이미지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단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기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것은 수연의 취재 일지이자 그녀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이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첫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한 용감한 기자가 거대 악과 맞서 싸우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 대한 바이오의 비리를 제보받았을 때의 사명감 조사를 시작하면서 느낀 거대한 벽 앞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정보원들이 하나둘씩 협박을 받고 사라지면서 느낀 공포와 분노. 최 연구원님을 처음 만났다. 그는 평생을 바친 연구가 살인 무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나는 그를 지켜야만 한다. 이 싸움은 단순히 특종 기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다. 이지스 시큐리티라는 자들의 미행이 시작되었다. 집까지 따라붙었다. 지훈 씨가 눈치챌까봐 두렵다. 이 위험한 세상에 그를 다시 끌어들일 수는 없다. 그는 겨우 평화를 찾았다. 내가 그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다. 나는 혼자서 끝내야 한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는 그를 의심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마침내 그가 찾던 그날의 기록을 발견했다. 새로운 정보원을 만나기로 했다. 대한 바이오 생산팀의 직원이었다. 그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고 절대 공개된 장소에서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장소는 구로의 한 허름한 모텔이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가진 약품 생산량 조작 데이터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모텔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나 미행이 붙었을까봐 주변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래서 프런트에서 일부러 콘돔을 하나 샀다. 젊은 남녀가 드나드는 이런 곳에서 나는 취재하러 온 기자가 아니라 밀회를 즐기러 온 여자처럼 보여야만 했다. 손에 그 차가운 물건을 쥐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길의 끝에 진실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 작은 은박 포장지는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처절한 훈장이었다. 그가 느꼈던 배신감은 순식간에 압도적인 존경심과 아내의 안위에 대한 지독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일지를 끝까지 읽었다. 거기에는 부작용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절규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는다는 그녀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파일의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그리고 나의 남편 강지훈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를. 지훈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과 의심은 이제 하찮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했다. 그의 안에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여자가 거대한 포식자를 상대로 홀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현실. 그는 잠든 아내의 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수연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잠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아내의 뒤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적들은 이미 선을 넘었고 그의 가정을 위협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칼을 뽑아들 차례였다. 방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공격이다.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적의 칼날이 닿기 전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최현우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라는 유일한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5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온 요원 하데스였다. 서재의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서재를 감쌌지만 강지우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5년간 잠자고 있던 화산이 깨어나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고 있었다. 슬픔과 배신감의 죄는 모두 타버렸고 이제 그 자리에는 아내를 지키고 거대한 악을 응징하겠다는 선명한 목표의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첫 번째 행동은 유령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데스 노트북이 아닌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또 다른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집을 빠져나와 한강변의 인적 드문 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틈에 섞인 그는 벤치에 앉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지훈의 짧은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잠기운이 완전히 가신 날카롭고 긴장된 톤이었다. 하데스, 그래 김 팀장. 오랜만이야. 김민준 팀장. 국가정보원 경제분석팀의 현직 팀장이자 지훈이 하데스로 불리던 시절 그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가장 믿었던 동료였다. 지훈이 조직을 떠난 후 모든 연락을 끊었기에 5년 만에 걸려온 이 전화가 얼마나 비상한 상황인지를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배님? 지금까지 어디서 설명할 시간 없어. 도움이 필요하다.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비공식적인 거야. 절대 기록에 남으면 안 돼. 김민주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이지스 시큐리티. 그리고 대한바이오그룹의 최민석 회장. 이 둘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 특히 이지스 소속 핵심 요원들의 신상 정보와 활동 패턴. 그리고 대한바이오 신약개발팀의 최현우 연구원. 이 사람의 현재 위치와 동선부안 등급까지.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언급한 이름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대상들이었다. 선배님,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대한바이오 쪽은 알아.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거야.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야.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김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N서울타워 1층 물품 보관함 161번. 비밀번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작전명입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대포폰의 유심칩을 부러뜨려 강물에 던져버리고 배터리를 분리해 다른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작전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는 수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 속에서 수연은 지난밤의 강도 사건이 남긴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노력에 고마워하며 조금은 안심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수연이 떠나자마자 지훈의 집은 작전본부로 변했다. 그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했다. 스위스에 개설된 비밀 계좌 국정원 시절
비상자금으로 사용하던 블랙펀드에 접속했다. 5년간 잠자고 있던 계좌에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중 일부를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이제 그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 다음은 강지훈이라는 인물을 지우는 작업이었다. 그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며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모두 서랍 속에 넣고 잠가버렸다. 지금부터 그의 신원은 더 이상 금융분석가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과거도 없는 그림자였다. 1시간 뒤 그는 엔서울타워에 도착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1층 로비. 그는 자연스럽게 물품 보관함으로 다가가 연륙을 번 칸을 열었다. 비밀번호 페가수스. 안에는 평범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오지 않았던 사람처럼 유유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을지로의 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요원 시절 비상 상황을 대비해 임대해 놓은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이었다. 지난 5년간 관리인에게 월세만 자동으로 이체되던 먼지 쌓인 유령의 공간.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할 터였다. 안전가옥의 벽에 그는 김민준이 보내온 자료들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지스 시큐리티의 핵심 요원 4명의 사진과 프로필. 모두 특수부대 출신의 인간 병기들이었다. 최민석 회장의 동선과 경호 패턴. 철옹성 같은 방어망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현우 연구원의 24시간 감시 기록. 이지스는 이미 그의 집 주변에 2인 1조의 감시조를 붙여놓고 있었다. 그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은 즉시 움직일 터였다. 자료의 마지막 장에는 김민준이 남긴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 선배님 조심하십시오. 최민석 회장 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훈은 메시지를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 각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최현우 연구원을 어떻게 저 철통 같은 감시망에서 빼낼 것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적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기만 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그는 오피스텔의 낡은 책상에 앉아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작전명 프로메테스 구출. 1단계 감시조의 교대 시간과 감시의 사각지대를 파악한다. 2단계 교대 시간에 빈틈을 이용 최 연구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다. 3단계 외부에서 소음을 일으켜 감시조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교통사고 위장 화재 경보기 오작동 등 4단계 초의 연구원을 안전하게 빼내 제2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다. 모든 단계는 초 단위로 계산되었고 수십 개의 변수와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과 같았다. 각 파트가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다. 모든 계획을 마친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작전의 전 과정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실패는 곧 최 연구원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위험을 의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휴대폰을 들어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리 약속해 두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이번 주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며칠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걱정 말고 먼저 자.
곧 멋진 결과물 들고 갈게. 멋진 결과물이라는 단어. 그것은 그가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 프로포즈를 앞두고 수연에게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 문자를 보낸 그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이제 남편 강지훈의 역할은 잠시 끝났다. 벽에 붙은 최현우 연구원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데스는 결심을 굳혔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대한바이오그룹의 꼭대기층 최민석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최민석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지스 시큐리티의 대표이자 그의 충실한 사냥개인 장진수 전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래서 찾았나? 최민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본 데이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숨겨둔 듯합니다. 최민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장난은 여기까지 하지, 장전무. 나는 지금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는 게 아니야. 그깟 기자 하나 처리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리는 건 자네들의 능력이 녹슬었거나 아니면 내 지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다만 상대가 생각보다 최민석이 그의 말을 끊었다. 고작 펜대나 굴리는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경고는 충분히 했어. 이제 공포를 가르쳐줄 차례야. 윤수연 기자가 가진 모든 정보줄을 끊어버려.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놈들에게 누가 이 게임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란 말이다. 나는 그 여자가 스스로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현우 연구원. 그 쥐새끼는 어떻게 됐나? 계속 감시 중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튀어나오겠지. 구석에 몰린 쥐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놈이 움직이는 즉시 처리하도록. 최민석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처럼 보였다. 작은 벌레 하나가 그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벌레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그 시각 윤수연은 자신의 작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밀하게 정보를 건네주던 대한바이오 내부 소식통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가운 목소리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댔다. 그녀의 정보망이 뿌리부터 잘려나가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시도 때도 없이 해킹의 흔적을 보였다. 작업하던 기사 파일이 이유 없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보낸 적 없는 협박성 메일이 동료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이지스 시큐리티가 작전 개시 시각은 자정이었다. 강지훈은 최현우 연구원의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몸은 밤의 어둠과 하나가 된 듯 미동조차 없었다. 눈앞의 고성능 쌍앙령을 통해 이지스 시큐리티 감시조의 움직임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였다. 2인 1조 4시간 교대. 교대 시간은 정확히 자정 9분. 그때 생기는 감시의 공백은 약 90초. 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리는 맑았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내 윤수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울리도록 설정해둔 비상 알람이었다. 그녀의 가방에 부착된 GPS 추적 장치가 설정된 안전구역을 벗어나 지금 이곳 그의 작전구역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젠장,
지훈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최악의 변수가 발생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단 한 사람, 그의 아내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즉시 수연에게 미리 약속된 암호 문자를 보냈다. 프로젝트 지연, 즉시 철수 바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지금이라도 작전을 중단하고 그녀를 막아야 할까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순간 이지스 감시조에게 발각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일단 계획대로 최 연구원을 확보한 뒤 수연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적들은 그에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자정이 되기 10분 전 최현우 연구원의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겁에 질린 그가 뛰쳐나왔다. 거의 동시에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 역시 최 연구원에게서 온 긴급한 연락을 받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이었다. 최 연구원님, 윤 기자님 그들이 제 아내를. 최 연구원은 울부짖으며 수연의 손에 작은 메모리칩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안에 원본 영상이 편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들 두 사람을 순식간에 에워쌌다. 이지스 시큐리티였다. 그들의 리더는 바로 장진수 전무 최민석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였다. 지훈의 계획보다 한 발 앞서 그들 역시 최 연구원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이런 쥐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군. 덕분에 수고를 덜게 됐어. 장진수는 차갑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지훈은 옥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쥔 쌍앙령이 분노로 부서져라 떨렸다. 거리는 200m. 저격총이 없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무력감을 느꼈다. 최 연구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요원의 주먹 한 방에 쓰러졌다. 그리고 장진수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그의 가슴에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발사했다. 푹푹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안 돼. 수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곧이어 날아온 거친 손날의 목을 맞고 그녀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요원들은 쓰러진 수연을 가축처럼 둘러매고 최 연구원의 시신은 검은 백에 담아 순식간에 검은색 벤 차량에 실었다. 모든 일이 단 2분 만에 벌어졌다. 차량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골목 안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절망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작전은 실패했다. 증인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삶의 이유는 적의 손에 넘어갔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분노로 핏발이 섰다. 냉철했던 요원 하데스는 사라지고 오직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장비들을 챙겨 옥상을 내려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갔을까? 그는 미친 듯이 거리를 질주해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벽을 향해 피가 나도록 주먹을 내리쳤다. 그의 계획이, 그의 자만심이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때 그의 대포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장진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야. 당신의 유령 남편. 오늘 밤 내 파트너를 잃었네. 기분이 어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대충 짐작은가? 네 마누라가 꽤나 용감하더군. 하지만 이제 그 용기도 끝이야.
지금 네 마누라는 내 발밑에 기절해 있어. 아주 예쁜 얼굴이야. 흠집이라도 나면 가슴 아프겠지. 원하는 게 뭐냐. 지훈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뜨거웠다. 현명하군. 네가 가진 모든 것. 최현우 그 병신이 넘겨준 데이터를 포함해서 네가 가진 모든 원본 자료들. 그걸 가지고 내일 자정 인천항 제7부두 A8의 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쥐새끼 같은 짓을 할 생각은 마. 그러면 넌 내 마누라의 예쁜 손가락부터 하나씩 택배로 받게 될 테니까. 알아들었나? 전화가 끊겼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바닥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수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남편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내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과 계획, 작전과 전략, 그 모든 것이 이제 무의미했다. 적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건드렸다. 그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구출 작전이자 피해 복수극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가진 모든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국정원의 옛 동료 김민준 팀장에게 비상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했다.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만약 24시간 내에 내게서 연락이 없으면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 주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상자를 꺼냈다. 그가 국정원을 떠나던 날 다시는 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상자. 그 안에는 그가 하데스로 불리던 시절 사용했던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몇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지훈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최민석, 장진수, 너희는 내 아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 것을, 너희의 존재 자체를 걸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인천항 제7부두. 약속 시각은 자정이었지만 강지훈은 4시간 전인 저녁 8시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바닷물 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상어처럼 소리 없이 부두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접근했다. 그의 몸에는 방수 처리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이 밀착되어 있었고 등에는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가 담긴 배낭이 매여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지형을 확보하고 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의 강철 기둥을 타고 항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 들린 소형 열 감지 스캐너가 A8의 창고 주변을 훑었다. 창고 내부에 6명 외부 경계에 4명. 모두 10명의 이지스 시큐리티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과 천이 붉은 점으로 그의 스크린에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는 크레인 꼭대기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데이터 원본을 데드맨스 스위치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의 손목에 부착된 생체 신호 측정기가 10분 이상 그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가 2시간 내에 암호를 입력하여 시스템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서버에 담긴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 경찰청 서버로 전송될 터였다. 최민석이 자신을 죽이는 순간 그 역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구조였다. 그는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만든 것이다. 그는 옛 동료 김민준 팀장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작전 시작. 30분 뒤 이 지역의 통신망에 30초간의 노이즈를 부탁한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건투를 빕니다. 하데스. 자정 15분 전.
지훈은 크레인에서 내려와 창고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부터는 그의 시간이자 그의 사냥터였다. 첫 번째 목표는 외부 경계조였다. 그는 작은 돌멩이를 컨테이너 반대편으로 던졌다. 탕 하는 소리에 2명의 요원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남은 2명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음조차 사치였다. 그의 손날이 첫 번째 요원의 목덜미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고 다른 손은 두 번째 요원의 입을 막고 목뼈를 부러뜨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2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반대편으로 향했던 2명의 요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섰을 때 지훈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 컨테이너 꼭대기에 있었다. 그는 뛰어내리며 한 명의 쇄골을 무릎으로 찍어 내렸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에 팔꿈치를 박아 넣었다. 4명의 외부 경계조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다. 이제 내부였다. 창고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진입한 그는 철제 구조물 위에서 내부를 살폈다. 아내 윤수연은 창고 중앙의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장진수 전무가 권총을 든 차에 서 있었고 나머지 5명의 요원들은 창고 곳곳에 흩어져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의 도움이 시작되었다. 요원들의 무정위에서 치지직 하는 끔찍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30초간의 통신 마비. 그것은 지훈에게 공격 신호였다. 그는 구조물 위에서 뛰어내리며 가장 가까이 있던 요원의 목을 다리로 감아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그 총을 다음 목표물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졌다. 요원이 총에 맞고 비틀거리는 사이 지훈은 이미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척추를 가격했다. 뭐냐, 침입자다. 요원들이 소리치며 총구를 돌렸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를 초월했다. 그는 컨테이너 더미와 산더미처럼 쌓인 화물들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한 명씩 조용히 무력화시켰다. 그는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주변 환경을 무기로 삼았고 적의 힘을 역이용했으며 인간의 신체가 가진 가장 취약한 급소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5년간의 공백을 비웃듯 전성기 시절의 하데스 그대로였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지훈과 장진수 그리고 묶여있는 수연만이 남았다. 내 놈이었군. 윤수연 기자를 구해줬던 그 유령. 장진수는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권총을 수연의 머리에 겨눴다. 더 이상 움직이면 네 마누라 머리통이 날아갈 줄 알아. 장진수. 지훈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내 놈의 실수는 최민석 같은 쓰레기를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야. 내 아내를 건드린 거지. 그 순간 지훈은 발에 걸리는 렌치 하나를 장진수를 향해 찼다. 장진수는 반사적으로 렌치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탕 총성이 울리는 찰나의 순간 지훈은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치열한 근접 격투가 벌어졌다. 장진수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지훈은 기계처럼 냉정했다. 그는 장진수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한 뒤 마지막으로 그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거구에 장진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지훈은 즉시 수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끊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 씨, 당신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최민석 회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사냥용 엽총이 들려 있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한 쇼였네. 자네가 그저 평범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란 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그래서 자네가 내 왕국을 무너뜨리러 온 기사님인가? 최민석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다. 최민석. 지우는 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말했다. 내 놈의 왕국은 이미 끝났어. 뭐라고 최민석은 비웃었다. 내가 이 계집과 자네를 여기서 죽이고 증거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를 걸. 돈과 권력이 뭔지 아직 모르는군. 아니, 모르는 건 너야.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지금 내 동료에게 전송되고 있어.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걸 알려줄까? 내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2시간 내에 특정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내 놈의 엠브록산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와 로비 장부 전부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자동 발송될 거야. 넌 날 죽일 수 없어. 날 살려둬도 넌 끝장이야. 이건 체크메이트다, 최민석. 최민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게임의 판 위에서 이름도 몰랐던 상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완벽했던 성이 한 남자의 분노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벌레 같은 놈. 이성을 잃은 최민석은 엽총을 지훈에게 겨누고 반가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던져 최민석의 손을 맞췄고 비명과 함께 엽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보낸 경찰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석은 무너진 자신의 왕국을 실감하며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내 수연을 부축했다. 먼지와 피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으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들은 이겼다.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 속에서 그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 대한바이오그룹의 몰락은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신속하고 거대했다. 강지훈이 넘긴 원본 데이터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핵폭탄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엠브록산 스캔들에 대한 특종 기사를 쏟아냈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절규가 전파를 탔다.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거대한 압력 속에서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최민석 회장을 비롯한 대한바이오의 핵심 임원들과 이지스 시큐리티의 장진수 전무는 살인교사 증거, 인멸 불법 임상시험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청와대와 정계로 향하던 검은 커넥션 역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홍역을 알아야 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강지훈과 윤수연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와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겨울 바다의 해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서로를 잡은 손은 따뜻했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던 시간들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미안해. 그녀는 걷는 것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을 다시 그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겨우 얻은 평화를 내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지훈은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바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한테 당신 없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한테 지옥이야. 당신이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도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했어. 당신 가방에서 그걸 발견했을 때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그의 고백에 수연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은 나를 믿어줬다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은 진실까지도. 당신은 모두 꿰뚫어 봤잖아. 나의 유일한 기사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의심 불안이 없었다. 지독한 시련을 함께 통과하며 그들의 신뢰와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강한 용기를 모두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다. 윤수연은 엠브록산 스캔들을 최초로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대형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동료들과 함께 작은 독립 언론사를 차렸다. 거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싸우는 진짜 기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강지훈은 금융분석가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국정원의 옛 동료 김민준 팀장의 간곡한 제안을 받아들여 비공식 자문위원으로 복귀했다. 현장에 나서는 요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질서와 온기로 가득 찬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다. 때로는 수연의 취재 자료들이 거실을 어지럽혔고 때로는 지훈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복잡한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예전보다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의 주말 오후 지훈과 수연은 그들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연은 새로 취재 중인 환경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하고 나른한 일상. 그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훈 씨, 응. 그때 인천항에서 당신 정말 멋있는 거 알았어.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래, 난 당신이 더 멋있던데. 총구가 머리에 겨눠진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 사실은 다리가 엄청 떨렸어. 나도 손이 떨렸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햇살 가득한 거실을 채웠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실수를 하고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일 때 세상 그 어떤 거대한 악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그들의 결혼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의 그들은 지금보다 젊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른 채 마냥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현실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상처와 시련을 겪어냈지만 그 웃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의 윤수연. 수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도 사랑해. 나의 유일한 남편 강지훈.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나고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왔다.